자, 오늘은 독서를 좀 볼 건데 독서 중에서 인문사회 지문들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인문사회 보고요. 다음 주도 인문사회 보고요. 그 다음 주는 과학기술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저기 2월부터 2월 둘째 주나 그때쯤부터 해서 이제 2학년 문화 교과서를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지문을 읽기 이전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거는 이제 고3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고3 지문이고, 고3 때 치게 되는 모의고사 중에서 두 번의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언제입니까? 6월이랑 9월이야. 6월, 9월이 왜 중요합니까? 얼른 오세요. 자, 그래서 6월, 9월이 중요한 이유는요. 수능 문제를 만드는 기관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만드는데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문제를 만드느냐? 평가원에서 만듭니다. 고3 거나 고1이 거나 안 만들어. 그럼 고1 때 치는 모의고사 다 어디서 만드는 건데?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자, 독서에서 제일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지문이 있어. 과학 지문이 있으면 수능,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만드는 과학 지문은요, 실제 해당 분야 교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쓰는 글이야. 생판 없는 글을 그냥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1, 2 때 치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3 때 치는 3월, 5월, 7월, 10월 모의고사는요, 전부 교육청에서 만듭니다. 교육청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는 지문을 누가 쓰냐면요, 국어 선생님이 씁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 과학 지문을 국어 선생님이 쓴다고 치면은 그 지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생님이 다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과학 지문 뭐 예를 들어서 원자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나오는데 그걸 선생님이 알아?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듭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책이라든지 논문을 그대로 발췌해서 인용해 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지문은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라든지 문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 A라는 말을 B라는 말로 대체할 때 이 대체되는 어떤 중간에 추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국어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좀 이렇게 적게 연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앞문단이라 뒷문단, 그 다음에 문단 간의 연결, 문제와의 긴밀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국어 선생님이 만드는 건데. 반면에 이제 그 평가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당 분야 교수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독서 지문에 한해서는요,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또는 수능 특강 교재나 이런 것들도 다 국어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이 독서 비문학의 영역은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뭐 별 차이 없지. 문학은 어차피 뭐 국어 선생님이 똑같이 뭐 평가원 저기 국어 선생님이 만들 텐데, 맞죠? 자, 그래서 문학은 그런데 비문학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쓰인 글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평가원에서 나온 글이 잘 쓴 글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의고사 지문들 중에 평가원에서 만든 게 아닌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좀 있긴 합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평가원 지문들이 좀 좋은 지문들이야. 그래서 오늘 좋은 지문들을 한번 좀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뭘 활용해야 되는데? 뭘 활용해야 될까요? 그냥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글자 읽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뭐 이 문장의 의미, 문단의 연계, 그냥 살면서 얻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글을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뭔데? 독해잖아, 독해. 독해는요, 여러분들 왜 소위 말해 하루아침에 안 는다고 하잖아. 왜 하루아침에 안 느는데?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그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현역이 막 재수생 인수생보다 힘들다고 하잖아. 왜 힘드냐면 그 사람들이 삶을 더 많이 살아서 그래요. 더 많이 살고 살면서 더 많이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더 잘 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에 한해서는요, 상대적으로 많이 읽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뭔가를 많이 알아온 경험이 있을수록 훨씬 더 잘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심지어 평가원 모의고사나 평가원 수능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지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해당 분야 교수님이. 근데 그 교수님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러면 국어 교과에서 어떤 말들이 자주 쓰이는지 모르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국어 선생님들이 와서 검수를 합니다. 평가원에서. 맞죠? 한 달 동안 모여서 합숙하잖아. 수능 문제 만들 때. 보통 6월, 9월 만들 때는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합숙하고, 수능 만들 때는 보통 한 달 동안 합숙하는 걸로, 5주 동안 합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합숙해가지고 뭐 한대?
전부 다 돌려봅니다. 다 돌려보면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교과서 체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알만한 것들은 뭐 할까요? 뺍니다. 아 이거 고3들 알아요. 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이든 역사 지문이든 뭐 인문 지문이든 간에 이미 학교에서 배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설명 다 뺍니다. 추가 설명 다 빼요. 설명 다 빼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도요. 보통 여러 번 설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한 번 설명해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되는 걸로 끝이야. 알겠죠? 자, 왜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교육들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왔던 모든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국어, 비문학에는 다 담긴다는 거야. 학교를 대충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정시 준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다 재료야.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역사 지문 같은 경우에 저저번 수능이에요. 저저번 수능.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1월에 시험 친 수능이죠. 그때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그 조선시대 후기의 개화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나왔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모군란 이후 개화 개념은 서양 문물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끝이야. 근데 그렇게만 받아들여도 충분히 되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 한국사를 배우면 그게 당연한 말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모군란이 뭐였어? 구식군인이죠. 구식군인이랑 신식군인 차별해가지고 구식군인들 월급 줄 때 왜 쌀의 사이에다가 막 모래 씹어가지고 막 모래랑 섞어서 막 쌀 주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반란 일으킨 게 이모군란일 거 아니야. 그럼 이모군란을 일으킨 주체들은 서양 문물에 대한 반감이 있어 없어? 있거든.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설명 안 해줘. 지문에서. 왜? 너네 한국사 다 배우잖아. 필수 세대잖아.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국사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너네는 한국사 필수 세대잖아. 다 배우잖아. 학교에서. 안 배운 사람 없잖아. 그러면 뭐야? 설명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번에 논증하는 글쓰기 1학기 때 논증하면서 귀납이랑 면역했어? 안 했어? 했지. 이제 귀납이랑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귀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귀납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귀납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좀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3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배경 지식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그거를 몇 개 좀 더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해볼 건데 자, 연역의 뜻이 뭐였습니까? 연역의 뜻이 뭐였어요? 배운 지 1년도 안 지났다. 연역의 뜻이 뭐였어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는 겁니까?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라고 해서 이걸 연역이라고 하고요. 연역의 대표적인 논증에 뭐 있었어? 3단 논법 있었잖아. 자, 그래서 A는 B이고 B는 C면 결론은 뭐가 된다고? A는 C가 된다고.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교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역이랑 귀납은 되게 많이 쓰이는 그냥 수식어라서 어떤 이야기가 연역적으로 도출된다. 어떤 내용이 귀납적으로 도출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실제 비문학에도. 근데 연역이랑 귀납을 모르면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냥 그 글자만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자, 연역적으로 도출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연역 논증은 자, 어떠한 논증이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데까지 어떠한 논증이 결론으로 이끌어지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개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연과 개연은 서로 반대말이죠. 맞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A는 B고 B는 C야. 그럼 A는 C라는 이 결론은요. 필연이야, 개연이야? 느낌상 한번 봐봐. 필연이야, 개연이야? 필연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자, 잘 보세요. A가 B라는 게 100% 참이라고 칩시다. B는 C라는 것도 100% 참이라고 쳐. 자, 그러면 얘는 99% 참이야, 100% 참이야?
100% 참입니다. 왜?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면 얘는 절대 100일 무조건 100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100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논증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연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필연. 이건 필연이야. 알겠죠? 자, A는 B고 B는 C면 얘는 무조건 A는 C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질 하나 더 있습니다. 연역의 성질인데 잘 보세요. 이 A는 B라는 건 일반적인 원리라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뭐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원리거든. 이해되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반박 불가능한 원리가 하나 있고 반박이 힘든 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박이 힘든 원리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 따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얘네 두 개를 합쳐봤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명제랑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합쳐봤어. 합쳐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 머릿속에 새로운 배경 지식이 삽입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결론이 도출됐어요. 맞지? 자, 그 말은 연역은 지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연역은요, 지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논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귀납 한번 볼게요. 그냥 배경 지식이야, 여러분들. 자, 귀납은요, 개별적 사례로부터 뭐가 이끌어지는 거야? 일반적 결론이 이끌어지는 걸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사례, B 사례, C 사례 쭉 해보면은 결론, 공통점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봤더니 A랑 B랑 C가 공통점이 있네. 그래서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뭐 해줄 거냐면 일반화 해줄 겁니다. 기억납니까? 일반화. 귀납의 일반화 이것도 뭐 있었어? 귀납의 일반화 있었고 또 뭐 있었어? 유추 있었잖아, 유추. 맞죠? 자, 그래서 일반화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 뭐 어떤 결론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봅시다. 철수는 죽었다. 영희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는 모두 사람이다. 그럼 뭐야? 결론 어떻게 나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결론 나온다고 칩시다. 자, 잘 보세요. 철수가 이미 죽었다는 건 나 확실했어. 나 사망신고서 봤어. 자, 철수는 죽었어요. 영희도 내가 사망신고서 봤어. 죽었어. 소크라테스도 내가 사망신고서 봤어. 죽었어. 자, 그러면 셋 다 죽었다고 칩시다. 자, 셋 다 죽었다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게 100%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러는 순간 갑자기 뭐가 돼버려? 얘는 거짓인 명제가 돼버려요. 이거 이해돼요? 자, 전제 참이고 참이고 참이야. 그런데 얘가 참이라는 걸 결론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다시 연역 올라가 봅시다.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는 반드시 참이지. 전제들이 참이면 전제가 참인 것이 결론이 참인 것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참인 것을 결론이 참이라고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100%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99.999% 참인 거야. 이해되죠? 세상에 얘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절대 100% 참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거잖아. 그럼 내가 이때까지 안 본 사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지구에 사람은 65명인데 그거 다 봐? 못 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경험하고 나서 나머지는 싹 다 뭐 하는 거야? 일반화하는 거야. 맞죠? 나는 A, B, C밖에 못 봤는데 D도 뭐야?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내가 일반화한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없어? 있거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까지 전부 그러할 거라고 개연적으로 뭐 하는 거야? 추론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끌어지는 결론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개연일 수밖에 없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정당화가 될 때, 일반화가 될 때 일반화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희라고 했지만 영희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맞잖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희, 철수, 소크라테스가 모두 사람이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해요. 염색체를 검색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뭐야? 근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요거 있어요. 잘 보세요. 귀납은요. 어떠한 사례를 바탕으로 걔네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다고 했잖아. 자,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 질문하고 싶어. 여기 사례에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했다는 그 정당한 근거가 정당한 이유는 뭔데? 라고 물어봤다. 그럼 그 대답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얘가 정당하다는 또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다. 야, 그러면 얘가 정당하다는 이 근거가 정당한 이유는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근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또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려면 또 다른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해. 자, 그래서 또 물어봤다.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지구가 끝날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만 다른 거야. 하나는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합니다. 무한히 후퇴하는 거야. 근거를 자꾸 딴 데서 찾아야 되거든. 이 안에서 찾을 수 없거든. 연역은요,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이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100%로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귀납은 항상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 외부에서 찾아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외부로 근거를 찾으러 떠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의 논리적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귀납의 정당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귀납 러버들이야. 그래서 귀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귀납이 이런 논리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납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읽고 문제는 뭘 풀 거냐면요. 37번이랑 38번을 풀 겁니다. 배운지 있으면 설명해 줬으니까 금방 풀 거야. 자, 지문 문제 다 해서 10분 시간 줄게요. 풀어봅시다.
바쁜 학생들은 다른 것도 풀어보세요. 어차피 숙제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자, 시간 30초 더 줄게요. 자, 거기까지 했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시간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기서 공부하거나 할 때 시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중요한 사람, 선생님 저는 1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시간 중요한데, 알겠죠? 근데 내가 그냥 충분하게 읽고 풀었는데 한 개 이하로 틀린다. 그냥 한 개까지는 오케이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개 이하로 틀린다. 그럼 그때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정확하게 읽고 해결하려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면 돼요. 다만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어서 끄는 건데 충분하게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일단 1문단 내용은 아까 설명한 거에 다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귀납의 정당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이 휴미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는데, 자, 잘 보세요.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돼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문장이 상당히 길다, 그치? 자, 이거 간단하게 줄여볼까? 어떻게 줄일래? 나는 이렇게 할래.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자연의 일양성,
가정되어야 된다. 네 가지. 맞죠? 자, 그래서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자연의 일양성이 필요해. 자연의 일양성이 뭔데? 몰라. 나도 몰라. 그래 나와 있잖아. 그게 뭐야? 과거의 세계랑 미래의 세계가 똑같은 세계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인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읽다 보면은 선언적이라는 말이 뭐랑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을까요? 경험적인 거랑 다르다라는 건 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거는 느껴져야 돼. 얘랑 서로 다르다는 거. 선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왜?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선자잖아. 맞죠? 경험 이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경험적인 건 뭔데? 겪어야 아는 걸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지. 자, 자연의 일양성은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쭉 여기 적혀있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뭐라고? 귀납이라고.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대체로 다 귀납적으로 예측합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어져 온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론하잖아. 이 모든 추론이 뭔데? 귀납이거든. 미래 예측이 100%일 수 있어? 없어요. 99.9까지는 되겠지. 100은 안 됩니다. 왜 그래? 아닐 수도 있잖아.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미래 예측은 항상 귀납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귀납이라고. 자, 잘 보세요. 귀납에 뭐가 필요해? 경험적인 게 필요해요. 겪어야 돼.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말 바꾸면 그 평가원 스타일의 문장 중에서 어떤 것들이 되게 많냐면 이거는 선지도 그렇고 지문도 그런데 1대1 대응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논증이랑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A를 B라고 정의 내려줬다. 그런데 쭉 내려가면서 어떤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싶은 애매모호한 말이 있어. 그리고 그 말은 C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글을 밑에를 쭉 읽어봤다. 그랬더니 사실은 얘가 뭐랑 똑같냐면 B랑 똑같은 말이었던 거야. 그런 순간 결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D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 자리에 A를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1대1 대응인데 이거 거의 흐트러지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문장을 구성해 놓습니다. 알겠죠? 네, 사설은 아닐 수도 있는데 평가원 지문은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자연의 일양성 역시 알려면 뭘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귀납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돼요. 경험이 기댄다는 게 귀납이랑 똑같다며. 맞죠? 자,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하는데?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애를 필요로 해. 근데 문제는 뭔데?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명제 역시 뭐에 해당해?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 다른 근거 필요해. 맞죠? 자, 그러니까 자,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고 하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되는 뭐야? 경험적 지식이라고. 뭐가 경험적 지식인데? 얘가 경험적 지식이라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밑에서 나오는 이 문장은 뭐로 바꿔? 경험적 지식으로 바꿔서 읽어. 경험적 지식이라고 나와 뭐로 바꿔서 읽어? 얘로 바꿔서 읽어. 알겠죠? 자,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한 문제래요.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가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부재책을 제시한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 사람 좀 특이하게 논증을 했죠. 어떻게 논증했어? 라이엔바흐. 그치. 그러니까 가정을 한 겁니다. 맞죠? if 가정에서요. 하나는 뭐였어? 자연 일양적이야. 그 다음에 자연 일양적이지 않다면 이렇게 논증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연이 일양적이라면 뭐하다? 자연이 일양적이라면 당연히 귀납이 최고지. 맞죠? 왜? 아까 휴미 얘기했잖아.
귀납이 정당화가 되기 위해선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뭐야? 조건을 이미 자연이 일양적이라고 해버렸네. 맞죠? 그러면 뭐야? 귀납 정당한 추론이 되겠지. 맞죠? 정당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예측도 어떻게 됩니까? 확실할 수 없다고.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자연이 만약에 일양적이지 않으면 귀납뿐만 아니라 딴 것도 다 예측 못해. 자, 자연이 만약에 일양적이라면 귀납은 상당히 정당한 추론이 될 거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귀납은 쓸만한 추론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뭐였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귀납을 좀 이렇게 쉴드 쳐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된다? 옳은 선택이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귀납과 정당한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대요. 자, 요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가 쉽게 해결 가능한데 왜 현실적 차원이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물론 뭐 제대로 된 답이 도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자, 여러 가설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를 확인하고 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의 가설이 여러 개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미래는 미결정성의 상태로 놓여있다 이 말이겠지. 맞죠?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예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될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시로 그냥 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미결정성과 관련해가지고 점이 여기 하나 찍혀있어. 여기 하나 찍혀있어. 여기 하나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다음에 찍힐 점을 예측하여 찍으시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찍을까요? 여기 많이 찍겠지. 맞죠? 왜? 경험을 바탕으로 봤더니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그럼 패턴에 따라서 여기 찍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자, 그런데 아까 미결정성이 있는 그 미결정성의 문제에 놓여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점이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여기에 찍힐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대답하겠지. 왜? 이 예측이나 이 예측이나 이 예측이나 서로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미래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미결정성의 문제겠죠. 자, 다음.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과학을 귀납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봐봐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자, 봐봐.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납의 문제가 뭐였는데? 귀납이 정당한 문제였지. 귀납은 정당한 추론이다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 없다고. 왜? 자연이 일양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납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그걸 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로 뭐만 하는 거야? 확률만 도입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확률을 도입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아까 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확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 세 개의 가설을 놓고 얘는 실현 가능성 한 80%, 얘는 뭐야? 한 50%, 얘는 20%이 정도로 예측하겠지. 맞죠? 그러면서 뭐야? 이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지. 무엇에 기대어서? 확률에 기대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은 그렇게 활용한다. 자, 뒤에 38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으로 해마다 뭐 하고 있어요? 10도씩 늘어나고 있네. 맞죠? 자,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했대요. 봅시다.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도일 것이다. 자, 다음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뭐라고 적혀 있어? 200도일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뭐야? 두 가설이야. 예측이다. 그쵸?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맞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A,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는데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자, 잘 보세요. A는 뭐라고 됐어? 확률 논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입장인 방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이 두 예측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 밑에 선지 보기 전에 애초에 이거 보고 그냥 미리 판단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거 A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기억이 맞는 예측이라고 얘기하겠지. 니은은 뭐야? 탈락시키겠지. 왜 그런데? 확률 논리에 따라서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 이해되죠? 자, 그런데 B는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건 어떤 입장이라는 건데? 현실은 미결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두 예측 중에 더 나은 예측이 있어 없어? 없다는 쪽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요게 바로바로 연결됐다면 밑에 선지는 쉽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4번, 5번만 한번 볼게요. 볼 필요도 없다. 그냥 5번 선지 바로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어? 자,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이기 1년 전에 만약에 60도였다면 이라는 첨부를 추가했다면 니은을 기억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오류가 있어? 이 B라는 사람은 애초에 세상에 더 나은 예측이라는 게 세상에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뭐야? 낚시야 낚시. 맞죠? 이 사람은 애초에 더 나은 예측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37번 봅시다. 라이엔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맞나요? 맞지. 이 사람은 논리적 허점을 극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논리적 허점을 그대로 냅둔 채로 만약에 자연이 일항적이라면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귀납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추론한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논리적 허점을 극복한 적 없습니다. 맞죠? 맞는 말. 자, 그다음 봅시다.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밑에 나와 있었죠. 그 현실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럼 귀납을 현실적 차원에서 왜 이해하려고 하는데?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맞는 말. 그 다음 3, 4번 봅시다. 자,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험적 판단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아까 뭐였어? 그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며. 맞죠? 또는 뭐야? 뭐 귀납 추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경험적 판단이겠지. 맞죠? 근데 논리적 판단은 뭐였어? 그러면 반대로 자연이 일항적이지 않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론이 이끌어낸 게 뭐야? 귀납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된다는 거. 맞죠? 그게 바로 뭐야?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둘 다 활용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머릿속에 아까 선언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판단이 되어 있었다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4번 넘어가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연의 일양성이 선언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일양성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경험적인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지. 이 사람이 언제 선언적 지식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했어요? 그냥 자연의 일양성을 도구로 이용해서 귀납이 쓸만한 방법이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잖아. 맞지?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찾을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헷갈렸을 수 있어. 조금 말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헷갈렸다라고 하면 두 개의 선지 중에서 어떤 선지를 고민했어야 돼? 무조건 3번, 5번 고민했어야 돼. 이거 이해 안 돼요? 봐봐. 3번이 맞는 말이면요 5번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5번이 맞는 말이면요 3번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왜? 일단 이거 연결돼 있다는 가정하에 맞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해야 돼? 3번, 5번 둘 중에 헷갈려야 돼. 이거 이해되죠? 근데 이거 안 했잖아. 이게 스스로 그 집안을 팍 치세요. 알겠지? 이게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고민해야 돼. 쓸데없는 걸로 고민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다는 건 1번부터 5번 터치까지 다 맞다는 거잖아. 다른 게 애매해. 다른 게 애매해. 근데 얘네 두 개 반대말이야. 답은 뭐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이거는 학교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둘이 반대말인데 딴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하여튼. 근데 3번이 너무 쉬운 선지잖아. 그러면 그냥 소거법을 해서 그냥 무조건 5번 내도 돼요. 알겠지? 5번이 어려운 말이었다면.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선언 경험을 이미 분류해줬잖아. 맞지? 그러면 쉽게 해결되지. 이해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179페이지. 자, 이번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 못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왜냐? 여러분들은 부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 있어 역시 효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받을 수 있겠지. 맞죠? 자, 왜 우리 막장 드라마에서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요즘은 어떤데? 갑자기 막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너에게 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되게 아끼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전 재산을 이 사람한테 다 줄 거다 라고 하면서 전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나 유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 본인의 유산을 챙기려면 이 유류분 이제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요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이외의 배경 지식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읽고 문제를 몇 번을 풀 거냐면요. 36번 하나만 풀겠습니다. 알겠죠? 36번 하나만 읽고 문제 풀어주세요. 시간은 9분.
마찬가지로 이미 푼 학생들은 다른 것도 풀어보세요. 지금 읽은 김에.
자, 앞에 보세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대요. 자,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라고 하면서 엄한 사람한테 내 돈을 다 줬어. 근데 다음날 내가 죽었어. 그럼 뭐야? 이 사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유산 내놔 라고 하면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분명히 나는 무상으로 주었고요. 저 받은 사람을 무상취득자라고 한다. 그치? 이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자,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인이 쉽게 말하면 뭐야? 자식들이겠지. 자, 무상처분자는 뭐가 됩니까? 뭐 부모가 되겠지. 아버지라고 칩시다. 아버지. 자, 그러면 피상속인이 뭐야? 동일인물이잖아. 그래서 피상속인은 부모님, 그 다음에 상속인은 자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게 둘이 부모 자식 간이야.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A가 C한테 유산을 맡겼어. 유산을 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C가 이 세상에 만약에 없었다면 B가 전부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가정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얼마? 2분의 1만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자, 볼게요. A가 전재산으로 30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C한테 200을 미리 줬습니다. 자, 미리 줬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돈 얼마야? 100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A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00이 그대로 B한테 유산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B는요, 만약에 C가 없었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었어? 300을 받을 수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더해져? 내가 상속받은 거 플러스 무상취득자가 상속받은 거 더하면은 뭐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1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얼마? 2분의 1이니까 150까지가 바로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유류분이 되는 겁니다. 유류분. 이해되죠? 자, 그 상황에서 다음 문단 볼게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 나왔던 유류분에 대한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잖아. 그러면 요거 대충 읽고 요거만 봐도 바로 이해됩니다. 뭐야?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 뭐 하는 거야? 반환받을 수 있다며. 그게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단 말이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쭉 넘어가서 B가 C한테 우리 아버지 재산 내놔 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C가 B한테 얼마까지 줘야 돼? 50까지 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런데? 유류분은 150이잖아. 나는 얼마 받았어? 100 받았잖아. 그럼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 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B가 C한테 얼마까지 받아올 수 있는 거야? 50까지 받아올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기 뭐냐 내용에 뭐도 있냐면 물건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이외의 재산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돈으로 반환해도 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자,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받았느냐? 자, 이 사람이 300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물을 C한테 넘겨줬어. 그래서 B가 야 C 우리 아버지 돈 내놔 라고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150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물건 값이 내가 유류분보다 비싸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물건을 받을 수는 없잖아. 왜? 얘가 더 비싼데. 맞죠? 자, 그 말하고 있는 거겠다. 그쵸? 자, 다음 봅시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뭐가 생길 수도 있을까? 소유권이 여러 명한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분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나 근데 돈 싫어. 그 건물값 좀 있으면 오를 거 아니야. 나 지분 나눠줘. 지분 몇 %까지 받을 수 있어? 50%까지 받을 수 있겠네. 왜? 150만 원에 상당하는 150에 상당하는 지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300짜리 건물이니까 지분 50% 내놔 라고 해서 지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 맞죠? 자, 다음 이게 중요하죠. 잘 보세요.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래요. 다만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 아까 했던 C겠다. 그치?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시가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야? 무상 취득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상속 개시하는 시기가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머릿속에 서랍을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그래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줘야겠지. 맞죠? 자, 쭉 올라가서 다시 한 번만 상황 봅시다. 자, 이번에는 A가 C한테 건물을 넘긴 게 아니라 300짜리 회사를 넘겼네. 회사를 넘겨줬어요. 여기 C가 받았다. 1년 동안 잘 관리했어. A가 돌아가셨어요. 자, B가 우리 아버지 회사 내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얼마 줘야 돼? 자, 1년이 지났어요. 이 회사의 규모가 갑자기 1000억짜리 회사가 됐다고 칩시다. 원래 300억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C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른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사망 당시에는 1000짜리라고 본다면 1000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2분의 1로 한다고? 상속 개시 당시의 돈을 바탕으로 2분의 1로 한다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50만큼의 유류분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뭐 1000짜리 회사에 뭐 150만큼의 뭐 지분을 달라든지 뭐 그러겠지. 맞죠?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36.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이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대요.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답니다. 자,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뭐만 있대요? 병만 있대요. 아까 ABC 상황이랑 똑같다. 그쵸?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 300이랍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거야? 무상 취득 시기로 바꾸면 되겠네. 맞죠? 무상 취득 시기에는 300이야. 갑이 사망했을 때는 뭐야? 지금 여기 잘 봐봐. 사망했을 때야. 시간 생각해야 돼. 이거 낚시 있거든. 자, 700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상속 개시 당시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700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건물 값은 계속 얼마야? 700이야. 왜? 다른 고려하지 않는다며. 맞죠? 자,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이 유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B 물건의 시가는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얼마로 동일하대요? 100으로 동일하대요. 기타 비용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건물 여전히 지금 얼마?
700. 3개월 지났지만 계속 700이야. 맞죠? 자, 그거를 잘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자,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건물값 얼마야? A 건물값 700이야. 자, 그 다음에 B 건물값 얼마야? 100이야. 이거 두 개 저놈이 없었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맞죠? 자, 그래서 유류분 얼마야? 유류분 얼마야? 두 개 다 합쳐서 2분의 1. 400이야.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거 누가 들고 있어? 병이 들고 있어.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류분 부족액 얼마야? 30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 300 맞는 말이겠다. 그쵸? 자, 잘 보세요. 1번, 2번 똑같은 말입니다. 700만 원에 7분의 3이면 얼마야? 300만 원이야. 맞지? 똑같은 말이야. 자, 넘어갈게요. 3번 선지.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자, 그러면 노력이니까 이것도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취득 당시니까 얼마야? 300이겠네. 그 다음에 계속 100이라네. B 건물은.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병에게 있어서 유류분 얼마야? 200이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상속 받았잖아.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돼? 100이 되겠다. 그쵸? 유류분 부족액 100 맞습니까? 맞죠? 자, 다음 봅시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답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인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지금 건물값 얼마야? 300이야? 700이야? 시간 되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건물값 얼마라고? 700이라고. 비율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분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돈으로 생각해야지. 유류분 부족액 얼마라고 했어? 100이라며.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돼? 7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지금 700만 원짜리잖아. 700만 원에 100만 원인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7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지금 건물값은 700만 원이야. 300만 원은 옛날이야. 옛날. 취득 당시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건물값은 7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은 을한테 얼마 달라고 하면 돼?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만 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 물건은 지금 700만 원이니까 7분의 1하면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7분의 1이 돼야 돼요. 3분의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700만 원에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잠깐 4번 쉬는 시간 좀 가지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